서울 강남의 심장부에 위치한 명문사립초등학교 세영초등학교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팽팽한 긴장감과 은은한 특권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의 복도는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대한민국 상위 1%의 미래가 조심스럽게 다듬어지는 무대였다. 아이들의 책가방은 최고급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교사들의 미소는 학부모들의 막대한 영향력에 맞춰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었다. 이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 속에서 6학년 1반 담임교사 김서연은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다. 그녀는 화려한 경력이나 요란한 인맥을 자랑하지 않았다. 값비싼 명품 대신 단정한 정장을 고수했고 권력자들 앞에서 과장된 아부를 하지도 않았다. 동료 교사들은 그녀를 능력은 있지만 융통성이 부족한 사람 정도로 여겼고 교장은 그녀의 존재를 성가시지만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속품처럼 취급했다. 아이들은 그녀를 좋아했지만 학부모들은 그녀에게서 자신들의 지위를 확인받을 만한 특별함을 발견하지 못했다. 서연은 이 모든 평가를 알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다. 그녀의 침착함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날 오후 창밖으로 늦봄의 햇살이 나른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미술 시간이었고 아이들은 나의 가족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교실 안은 크레용 냄새와 아이들의 조용한 제잘거림으로 채워져 있었다. 서연은 책상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아이들의 작품을 살펴보고 있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화목하고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거대한 저택, 고급 승용차, 그리고 활짝 웃고 있는 부모님. 그것이 이곳 아이들이 배운 가족의 정답이었다. 그때 한유나의 자리가 눈에 들어왔다. 유나는 교실 구석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대표인 박진우 회장의 외동딸이었다. 유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있었다. 아이는 그저 새하얀 도화지를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고 작은 손은 연필을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유나는 반에서 가장 말이 없는 아이였지만 평소의 내성적인 모습과는 다른 깊은 공포가 아이의 작은 얼굴에 어려 있었다. 서연의 발걸음이 유나의 책상 앞에서 멈췄다. 유나야, 무슨 일 있니? 그림 그리기 싫어. 서연이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허리를 숙여 물었다. 그녀의 눈높이가 아이와 맞춰졌다.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큰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필사적인 무언가가 깜빡이는 것 같았다. 유나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다. 다른 아이들은 자신의 그림에 몰두해 있었고 아무도 두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다. 유나는 서연의 귓가로 조금 더 다가왔다. 아이의 입술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지만 뜨거운 숨결과 함께 갈라지는 목소리가 서연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선생님, 너무 아파요. 그 말은 거의 소리가 되지 못했다. 그리고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정적인 한마디를 더 내뱉었다. 아빠가 이런 일을 했어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유나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 한 방울이 굴러 떨어졌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왼쪽 팔을 감싸 쥐었다. 서연의 시선이 아이의 소매 끝으로 향했다. 비싼 실크 블라우스 소매가 살짝 걷혀 있었고 그 아래로 드러난 아이의 가느다란 팔뚝에는 검붉은 멍 자국이 선명했다. 단순한 멍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른의 소나기 모양을 그대로 본뜬 끔찍한 폭력의 증거였다. 교실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서연의 귀에서 사라졌다. 햇살의 따스함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모두 지워졌다. 남은 것은 눈앞의 작은 아이가 내뱉은 절박한 고통의 속삭임과 그녀의 팔에 새겨진 선명한 낙인뿐이었다. 서연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내렸다. 동료 교사들이었다면 당황했을 것이다. 교장에게 먼저 보고해야 할지 학부모에게 연락해야 할지 망설였을 것이다. 박진우 회장의 이름을 떠올리며 몸을 사렸을 것이다.
하지만 김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단호해졌다. 그녀는 유나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괜찮아, 유나야. 선생님이 여기 있어. 이제 괜찮을 거야. 서연은 아이를 안심시킨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교실 앞에 서서 아이들에게 침착하게 말했다. 여러분, 잠시 자습하고 있으세요. 선생님이 유나와 함께 양호실에 잠깐 다녀올게요. 그녀는 즉시 유나의 손을 잡고 교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걸음은 빠르고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와 대응책이 맹렬한 속도로 펼쳐지고 있었다. 양호실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은 양호 교사에게 유나의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호 교사가 유나의 옷을 조심스럽게 걷어 올리자 팔뚝뿐만 아니라 등과 어깨에도 더 많은 멍 자국들이 드러났다. 그것은 명백한 지속적인 학대의 흔적이었다. 양호 교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김 선생님, 이거 박 회장님이. 양호 교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 학교에서 박진우의 이름은 법보다 위에 있었다. 서연은 양호 교사의 말을 끊었다. 선생님, 지금 즉시 모든 상처를 사진으로 기록해 주십시오.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나오도록요. 그리고 상세한 상해 기록을 작성해 주세요.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자세하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양호 교사는 서연의 기세에 눌려 홀린 듯이 카메라를 집어들었다. 서연은 유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다. 조금만 참자, 유나야. 사진을 찍어두어야 나쁜 사람을 혼내줄 수 있어.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다. 증거 확보가 진행되는 동안 서연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고 양호실 구석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학교 내부망에 접속하여 교장이나 교감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 그런 행동은 사건을 덮으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교장실의 번호가 아닌 100개의 집 2를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그녀는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울 세영초등학교입니다. 아동학대 사건 신고합니다. 피해 아동은 6학년 한유나. 현재 양호실에서 보호 중입니다. 가해자는 아동의 친부 박진우 회장입니다. 신고를 받는 경찰관이 박진우의 이름을 듣고 잠시 망설이는 듯한 침묵이 흘렀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가해자가 유성건설의 박진우 회장님이라고요. 서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피해 아동의 명백한 진술과 신체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즉시 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도 동시에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완료했다. 모든 조치를 마치는 데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양호 교사가 경악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김 선생님, 지금 학교에 보고도 없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신 겁니까? 박 회장님이 아시면 우린 다 끝장이에요. 양호 교사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렸다. 서연은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깊었다. 이 아이의 상처보다 더 끝장나는 일이 있습니까? 저는 교사입니다. 제 의무는 학생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학교의 명예나 누군가의 권력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연은 다시 유나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유나야, 선생님이 약속할게. 아무도 널 다시는 아프게 하지 못하게 할 거야. 절대로. 바로 그때 교장의 비서로부터 서연의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아마도 양호 교사가 몰래 연락했거나 혹은 경찰 신고 시스템을 통해 학교 측에 통보가 갔을 것이다. 전화벨이 집요하게 울렸지만 서연은 그것을 무시했다.
그녀는 유나의 손을 꼭 잡았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박진우라는 거대한 권력이 자신을 짓밟기 위해 어떤 짓을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오만함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누구를 건드렸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김서연은 그저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가 아니었다. 서연이 유나의 손을 잡고 양호실 문을 나서는 순간 복도 저편에서부터 격렬한 구두굽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다가왔다. 교장이었다. 불그락푸르락한 얼굴의 교장은 비서와 교감을 대동한 채 마치 폭풍처럼 서연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목소리는 애써 낮게 깔려 있었다. 김서연 선생,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니, 무슨 정신 나간 행동이냐고요. 당장 경찰 신고 취소하세요. 교장의 목소리에는 히스테릭한 공포가 묻어 있었다. 그는 박진우 회장의 막대한 후원금으로 지금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었다. 그의 충성심은 학생이 아닌 박진우의 심기를 향해 있었다. 서연은 유나를 자신의 등 뒤로 살짝 숨기며 교장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 경찰에 신고할 때처럼 차분하고 건조했다. 교장 선생님, 저는 제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아동학대 징후가 명백했고 피해 아동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절차에 따라 신고했습니다. 우리 학교 절차가 언제부터 경찰에 직통으로 꽂아 넣는 거였습니까? 교감이 옆에서 거들었다. 일단 저한테 보고를 하고 이사회를 거쳐 박 회장님께 조심스럽게 사태를 파악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김 선생이 우리 학교를 다 망칠 작정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유나의 상처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오직 박진우의 분노와 그로 인해 자신들이 잃게 될 것들만 보일 뿐이었다. 서연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대답했다. 교감 선생님 아동학대는 이사회나 회장님의 심기를 거쳐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신고는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단호함에 교장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는 저 평범하고 조용해 보이던 여교사가 자신의 권위의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바로 그때 학교 정문 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경찰이 도착한 것이다. 교장의 얼굴은 이제 분노를 넘어 절망으로 변해갔다. 기어코 일을 저지르는군. 김서연 선생, 당신 오늘부로. 교장이 징계 운운하려는 순간 2명의 남자가 복도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정복 경찰이 아닌 사복 차림의 형사들이었다. 그들은 흙끝 교장 무리를 살펴본 뒤 곧장 서연에게 다가왔다. 강남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소속입니다. 신고하신 분이 김서연 선생님 맞으십니까? 앞장선 형사는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피곤에 절은 얼굴과 약간은 심드렁한 태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배철웅 팀장이었다. 그 뒤를 따르는 젊은 형사 강민호는 날카로운 눈매를 가졌지만 무언가 불편한 듯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교장이 황급히 앞으로 나섰다. 아이고, 배 팀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희 학교 교사가 잠시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리 좀. 배 팀장은 손을 들어 교장의 말을 막았다. 교장 선생님, 일단 신고가 접수됐으니 저희는 피해 아동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게 절차라서요.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교장을 은근히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피해 아동이 뒤에 있는 학생입니까? 한유나 학생. 서연은 유나를 앞으로 나오게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양호실에서 1차 기록을 마쳤습니다. 상처 부위 사진과 기록물 모두. 잠깐. 배 팀장이 서연의 말을 다시 끊었다. 선생님, 여기는 복도입니다. 일단 저희와 함께 교장실로 가시죠.
거기서 차분히 이야기합시다. 아이도 데리고요. 그의 제안은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서연은 그 의도를 즉각 간파했다. 공개된 장소가 아닌 통제된 공간에서 일을 무마시키려는 수작이었다. 아니요. 아이는 지금 안정이 필요합니다. 양호실에서 진술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실로 바로 이동하는 것이. 배 팀장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선생님,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맙시다. 저희도 바쁜 사람들입니다. 교장실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교장 선생님? 교장은 마치 구원이라도 만난 듯 격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당연하죠. 제가 차라도. 아니, 저희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서연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뒤를 따랐다. 유나의 작은 손이 공포로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다. 교장실 문이 닫히자마자 배 팀장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다리를 꼬았다. 자, 김서연 선생님이라고 하셨죠. 신고 내용이 박진우 회장님이 따님을 폭행했다 이거 맞습니까? 그의 말투에는 내가 감히 라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옆에 있던 강민호 형사는 수첩을 꺼내 들었지만 아무것도 적지 않고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연은 유나를 자신의 옆에 앉히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렇게 진술한 것이 아니라 아동의 진술과 명백한 신체적 증거에 따라 신고한 것입니다. 여기 양호 교사의 1차 소견서와 사진 자료가. 서연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려 하자 배 팀장이 손을 내저었다. 아, 됐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보고요. 선생님 혹시 박 회장님하고 개인적인 원한이라도 있으십니까? 이것은 조사가 아니었다. 명백한 협박이자 신문이었다. 교장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배 팀장의 눈치만 살폈다. 서연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배 팀장님, 지금 신고자를 겁박하시는 겁니까? 저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했습니다. 형사님들은 가해자를 조사하러 오신 것 아닙니까? 그녀의 날카로운 방역에 배 팀장은 잠시 놀란 듯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헤어 선생님 말씀 한번 날카롭네. 우리가 누굴 조사 안 하겠답니까? 다만 상대가 박진우 회장님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분 중 하나라고요. 그런 분을 이런 사소한 오해로 경찰서에 오시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가 사소한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옆에 있던 강민호 형사의 고개가 순간 들렸다가 다시 숙여졌다. 그의 주먹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아이 몸에 난 멍 자국이 사소한 오해입니까? 서연이 맞받아쳤다. 아이가 아빠가 그랬다고 직접 말한 것이 사소한 오해입니까? 배 팀장은 이제 귀찮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생님, 솔직히 말합시다. 애들 키우다 보면 매도 들 수 있는 거고 부잣집 애들이 좀 예민해서 과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렇게 공론화하면 선생님 경력에도 좋을 거 없어요. 박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이러십니까? 저는 제 경력 때문에 학생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정식으로 조사해 주십시오. 만약 강남서에서 섭외가 어렵다면 서울경찰청 본청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급 단위로 이관을 요청하겠습니다. 배 팀장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다. 이 여자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듯했다. 그가 무어라 더 쏘아붙이려던 순간 교장실 문이 노크도 없이 거칠게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최고급 슈트를 입은 남자. 박진우 회장이었다. 그는 2명의 건장한 비서를 대동하고 있었다. 그의 등장은 교장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모든 감정이 제거된 듯
차갑고 공허했다. 배 팀장이 황급히 달려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아이고, 회장님, 어쩐 일로 직접 저희가 찾아뵈려고 했습니다. 박진우는 배 팀장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곧장 자신의 딸 유나에게 향했다. 유나는 아빠를 보자마자 숨을 헉 들이마시며 서연의 등 뒤로 파고들었다. 아이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박진우의 입가에 경멸인지 모를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연에게로 옮겨갔다. 그는 마치 벌레를 내려다보듯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당신이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압도하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내 딸에게 쓸데없는 소리를 가르치고 감히 나를 경찰에 신고한 선생이. 그는 교장실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교장은 이미 땀으로 셔츠가 흠뻑 젖어 있었다. 박진우는 서연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김서연 선생 맞나?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나를 자신의 뒤에 단단히 세웠다. 그녀는 박진우의 압도적인 기세에 조금도 밀리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네, 맞습니다. 한유나 학생의 담임교사 김서연입니다. 박진우는 코웃음을 쳤다. 담임교사라. 선생 노릇에 심취해서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모양이군. 그는 서연의 귓가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속삭임처럼 낮아졌지만 그 안의 살기는 더욱 선명해졌다. 내 딸은 내 소유야. 내가 교육을 하든 훈육을 하든 그건 내 방식대로 해. 당신 같은 하찮은 선생이 끼어들 일이 아니란 말이지. 그는 다시 몸을 일으키며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툭툭 쳤다. 그 손길에는 명백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지금이라도 실수였습니다. 오해였습니다라고 저 형사들한테 말해. 그럼 없던 일로 해주지. 교사 월급으로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위자료도 챙겨주고 이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것. 서연은 그의 손길을 차갑게 뿌리쳤다. 회장님, 유나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학생이고 보호받아야 할 아동입니다. 저는 제 학생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장님의 훈육 방식이 법을 어겼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으셔야 할 겁니다. 박진우의 눈썹이 처음으로 꿈틀했다. 그는 자신의 제안이 거절당했다는 사실에, 그리고 감히 자신의 면전에서 처벌을 운운하는 이 여자의 배짱에 놀란 듯 했다. 그는 잠시 서연을 노려보다가 이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 아주 용감하군. 아니, 멍청한 건가? 그는 뒤로 물러서며 배 팀장에게 말했다. 배 팀장, 내 변호사 팀에서 곧 연락 갈 거요. 저 여자가 내 딸을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나를 무고한 혐의로 고소 준비 중이라고 전해. 그는 다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선생, 당신은 방금 당신 인생 최악의 실수를 한 거야. 내가 선생 노릇이라는 게 얼마나 하찮은 일인지, 그리고 그걸 잃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곧 알게 해주지. 당신이 가진 모든 걸 빼앗아 주겠어. 박진우는 유나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그리고 넌 당장 이리 와. 유나는 공포에 질려 서연의 옷자락만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서연이 유나의 앞을 막아섰다. 안 됩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결정 없이는 아이를 데려가실 수 없습니다. 박진우는 이 상황이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하법이라고 이 나라에서 내가 곧 법이야. 그는 비서들에게 눈짓했다. 비서들이 유나를 강제로 데려가기 위해 다가오는 순간 강민호 형사가 그들 앞을 막아섰다. 회장님 안 됩니다. 아이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데려가시면. 박진우의 시선이 강민호에게 향했다. 넌 또 뭐야? 배 팀장이 황급히 강 형사의 팔을 잡아 끌었다. 강민호, 너 미쳤어 지금. 회장님께 뭐 하는 짓이야.
박진우는 더 이상 이 연극에 어울려줄 생각이 없는 듯 했다. 그는 서연을 마지막으로 한번 쏘아보고는 교장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오늘 안으로 저 여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교장, 당신도 끝이야. 세영초등학교 자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테니. 교장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교장은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았고 배 팀장은 사색이 되어 어딘가로 다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오직 서연만이 유나의 떨리는 손을 잡은 채 굳건히 서 있었다. 그녀는 방금 거대한 강철의 벽에 정면으로 부딪혔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분노와 계산으로 빛나고 있었다. 박진우는 그녀를 하찮은 선생이라 불렀지만 그는 자신이 깨운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박진우 회장이 남긴 냉기, 랭치는 그가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교장실을 맴돌았다. 교장은 주저앉은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끝났어. 다 끝났어. 배철웅 팀장은 이미 휴대폰 너머에 누군가에게 박진우의 의중을 전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 예, 회장님, 아니 변호사님, 아닙니다. 저희가, 네, 그 교사가 좀 오해가, 네, 알겠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이 아수라장에서 유일하게 침착한 사람은 김서연 뿐이었다. 배 팀장은 전화를 끊고 서연을 노려보았다. 그의 태도는 이제 노골적인 저기로 가득 찼다. 김서연 씨, 당신 때문에 이게 무슨 난리인 줄 알아. 당신 지금 박진우 회장을 무고한 혐의로 역고소 당하게 생겼어. 서연은 유나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차갑게 대꾸했다. 무고가 아닙니다. 증거는 명백합니다. 그리고 저는 김 선생님입니다. 배 팀장님. 아직은 바로 그때 서연이 두 번째로 연락했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도착했다. 깡마른 체구의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교장실의 살벌한 분위기에 주눅이 든 듯 보였다. 그녀는 유나의 상처를 확인하고 양호 교사의 기록을 검토하며 얼굴을 굳혔다. 이건 명백한 학대의 흔적입니다. 당장 피해 아동을 가해자와 분리 조치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교과서적이었지만 힘이 없었다. 배 팀장이 즉각 반박했다. 아, 이보세요, 상담사님. 그쪽도 초짜는 아닐 텐데 상대가 누군지 알고 하는 소리요. 박진우 회장님이시라고 지금 변호사팀에서 이건 가정 내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상처라고 연락이 왔어. 아이 엄마도 동의한 내용이고 이걸 우리가 강제로 분리하면 직권남용으로 우리가 역풍 맞는다고 교장도 기어가듯 합세했다. 맞습니다. 유나가 워낙 예민한 아이라 선생이, 저 김 선생이 아이를 충동질한 겁니다. 상담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경찰의 비협조와 학교 측의 노골적인 회유, 그리고 박진우라는 이름의 무게 앞에서 그녀의 원칙은 무력했다. 결국 타협안이 제시되었다. 그럼 일단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 것으로 하죠. 보호소 입소는 추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서연은 이 타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았다. 그것은 박진우의 변호사들이 아이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모든 증거를 오염시킬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였다. 안 됩니다. 서연이 막아섰다. 병원이 아니라 안전가옥이나 보호기관으로 가야 합니다. 병원은 박 회장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배 팀장은 상담원에게 서류를 내밀었고 상담원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유나는 결국 경찰과 상담원의 손에 이끌려 교장실을 나갔다. 아이는 울면서 서연에게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서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문이 닫히고 서연은 교장실에 홀로 남겨졌다. 교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비굴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김서연 선생,
당신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됐어. 당신은 우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가장 중요한 후원자를 모욕했어.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렀다. 보안실이죠. 지금 당장 교장실로 올라오세요. 잠시 후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들어왔다. 김서연 선생, 오늘부로 당신은 직위 해제요. 학교 이사회에서 정식 징계위원회가 열릴 거요. 지금 당장 학교에서 나가시오. 이분들이 당신을 안내할 거요.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가방을 챙겼다. 그녀는 교장을 그리고 자신을 끌고 나가는 보안 요원들을 한 번씩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동료 교사들은 그녀를 발견하고는 황급히 눈을 피하거나 교실 안으로 숨어버렸다. 어제까지 동료였던 이들은 그녀를 전염병 환자처럼 취급했다.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들려왔지만 그 소리조차 아득하게 멀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렇게 세영초등학교에서 쫓겨났다. 차가운 교문을 등지고 선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권력의 벽은 예상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역겨웠다. 박진우 교장 그리고 배철웅 형사까지. 그들은 거대한 카르텔처럼 움직이며 한 아이의 고통을 짓밟고 은폐했다. 서연은 깨달았다. 선생님, 김서연의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박진우가 자신을 하찮은 선생이라고 부른 것은 그가 아는 세상이 그것뿐이기 때문이었다. 이제 그에게 그가 모르는 세상을 보여줄 차례였다. 서여연은 택시를 타고 자신의 오피스텔로 향했다. 그녀의 집은 강남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강북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평범하지만 보안이 철저한 곳이었다. 집에 들어선 그녀는 현관문을 잠그고 모든 블라인드를 내렸다. 단정했던 교사의 모습은 사라졌다. 그녀는 거실 벽에 평범해 보이는 그림 액자를 밀었다. 그러자 그 뒤로 숨겨져 있던 지문 인식 센서가 드러났다. 그녀가 엄지손가락을 대자 삑 하는 소리와 함께 벽의 일부가 미끄러지듯 열리며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찬 작은 공간이 나타났다. 이것이 그녀의 진짜 과거였다. 김서연은 평범한 교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NIS의 최정예 요원이었으며 코드네임 아르테미스로 불리던 최고의 전 전략 분석가였다. 그녀의 임무는 암살이나 잠입이 아니었다. 그녀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대상의 심리를 꿰뚫어보며 상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내 무너뜨리는 설계자였다. 그녀는 부패한 정치인, 해외 스파이 거대 범죄 조직의 수장들을 오직 정보와 전략만으로 굴복시켜왔다. 하지만 그녀는 3년 전 스스로 그 세계를 떠났다. 그녀가 설계한 마지막 작전 때문이었다. 그녀는 대상이었던 무기 밀매상의 편집증적인 성향과 폭력성을 정확히 예측하고 체포작전을 보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공명심에 눈이 먼 상부는 그녀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압을 강행했다. 결과는 참혹했다. 작전은 실패했고 그녀를 보호하려던 그녀의 파트너이자 스승이었던 한 팀장이 총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되는 영구적인 부상을 입었다. 서연은 자신의 분석이 옳았다는 사실보다 동료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무너졌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타인을 구하지 못하고 파괴할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김서연이라는 이름 뒤에 숨었다. 가장 순수하고 가장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됨으로써 자신의 과거를 속죄하려 했다. 조용하고 평범한 삶. 그것이 그녀가 원했던 전부였다. 하지만 박진우가 그 모든 것을 깨뜨렸다. 유나의 절박한 속삭임과 박진우의 오만한 폭력은 서연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아르테미스를 깨웠다. 박진우는 그녀의 파트너를 쏜 무기 밀매상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법 위에 군림하며 약자를 짓밟는 포식자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가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죄책감에 숨어 지내는 교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분석가 아르테미스가 되어야 했다. 서연은 모니터를 켰다. 여러 개의 화면이 동시에 켜지며 암호화된 서버에 접속했다. 그녀는 자신이 NIS를 떠나면서도 만일을 대비해 남겨두었던 몇 개의 비공식 백도어와 보안 채널을 활성화했다. 박진우, 유성건설 회장.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공식적인 언론 보도나 재무제표가 아닌 그 이면의 데이터를 파고들었다. 몇 시간 동안 그녀는 미동도 없이 화면에 집중했다. 박진우의 표면적인 이미지는 완벽했다. 자수성가한 사업가, 막대한 기부, 정재계의 화려한 인맥. 하지만 서연의 눈은 그 완벽한 이미지 뒤의 균열을 찾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유성건설이 지난 5년간 수주한 대규모 광급 공사 목록을 검토했다. 입찰 과정은 기묘할 정도로 순조로웠고 경쟁사들은 번번이 입찰 직전에 포기했다. 그녀는 박진우가 유나를 내 소유물이라고 불렀던 말을 떠올렸다. 그런 극단적인 통제욕과 소유욕을 가진 인간은 결코 자신의 사업에서만 깨끗할 리 없었다. 그는 집에서 폭력을 쓰듯 사업에서도 폭력적인 방식을 사용할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박진우 주변 인물들의 SNS 숨겨진 차명 계좌, 그리고 유성건설에서 불만을 품고 퇴사한 전직 임원들의 목록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서연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발견했다. 유성건설의 자금 흐름 속에 숨겨진 유령회사 페이퍼 컴퍼니의 흔적, 그리고 그 회사가 최근 파산 신청을 했으며 그 파산을 주도한 인물이 현재 잠적 상태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한 강남경찰서의 배철웅 팀장이 몇 년 전 유성건설과 관련된 폭행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시킨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정황 증거, 차명 계좌, 입금 내역을 포착했다. 박진우의 폭력은 단순한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제국을 유지하는 방식 그 자체였다. 그의 집에서의 만행은 그 거대한 부패의 빙산에서 가장 작고 가장 겉으로 드러난 조각일 뿐이었다.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하찮은 선생은 이제 사라졌다. 그녀의 앞에는 무너뜨려야 할 거대한 목표물이 서 있었다. 박진우는 한 명의 교사를 적으로 돌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국가정보원의 가장 날카로운 두뇌를 적으로 돌린 것이었다. 학교에서 쫓겨난 김서연은 즉시 행동에 들어갔다. 그녀의 오피스텔에 마련된 지휘통제실은 이미 박진우와 유성건설, 그리고 강남경찰서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데이터로 가득 차 있었다. 배철웅 팀장이 박진우의 하수인이라는 것은 명백했다. 하지만 서연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 교장실에서 유일하게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형사 강민호. 그는 배 팀장의 억압적인 태도에 눌려 있었지만 유나를 바라보던 그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연민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서연은 강민호가 이 부패한 사슬의 가장 약한 골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양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호의 신상 정보를 빠르게 스캔했다. 경찰대 출신 강력계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2년 전 불미스러운 일로 여성 청소년과로 좌천되었다. 그 불미스러운 일은 내부 고발 시도였고 그 대상은 공교롭게도 배철웅 팀장의 비위와 관련이 있었다. 그는 한번 싸우려다 실패하고 좌절한 늑대였다. 그녀는 강민호를 경찰서에서 만날 생각이 없었다. 그곳은 배철웅의 영역이었고 모든 것이 감시되고 있을 터였다. 서연은 그의 퇴근 동선을 파악했다. 강민호는 매일 밤 서초동의 허름한 돼지국밥집에서 홀로 저녁을 해결했다. 그는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었다. 그 식당은 그의 유일한 도피처이자 식당이었다. 밤 10시 서연은 식당의 구석자리에 먼저 자리를 잡고 그를 기다렸다. 예상대로 강민호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식당에 들어섰다.
그는 익숙하게 구석자리로 향하다가 그곳에 앉아있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며 굳어버렸다. 그의 첫 반응은 분노가 아닌 공포였다. 그는 마치 전염병 환자라도 본 것처럼 뒷걸음질 치려 했다. 당신이 여길 왜?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변을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앉으시죠, 강 형사님. 그냥 국밥 한 그릇 먹으러 온 사람처럼. 그녀의 목소리는 어떤 위협도 담고 있지 않았지만 강민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못했다. 난 당신과 할 말 없어.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당신 때문에 지금 내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얼마나 곤란한 상황에 처했는지 토로하고 싶은 것 같았다. 제가 곤란하게 만든 게 아니죠. 배철웅 팀장과 박진우 회장이 형사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서연이 그의 속을 꿰뚫듯 말했다. 강민호는 마지못해 그녀의 맞은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식당 주인을 부르지도 않고 오직 서연만을 노려보았다. 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 난 당신 못 도와줘. 아니, 안 도와줘. 지금 당신이 누굴 건드렸는지 알아. 유성건설 박진우 회장, 그리고 그에게 충성하는 강남경찰서 여청과 배철웅 팀장, 그리고 그들에게 빌붙어 사는 세영초등학교 교장. 또 있습니까? 서연의 담담한 대답에 강민호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다. 다 알면서 왜 이런 짓을 해? 당신 미쳤어. 그 사람들은 그냥 부자가 아니야. 그들은 괴물이야. 당신 같은 평범한 선생. 아니, 당신 정직도 해제됐다며. 이제 백수잖아. 백수가 뭘 어쩌겠다고. 강민호의 목소리가 격해졌다. 그는 두려움에 질려 있었다. 나도 한때는 당신처럼 정의감에 불탔던 적이 있어. 근데 결과가 뭔지 알아. 좌천 이혼. 그리고 이 돼지국밥뿐이야. 배철웅 그 인간 밑에서 개처럼 기면서 말이지. 당신도 그렇게 되고 싶어. 아니, 당신은 그 정도로 안 끝나. 박진우는 당신 목숨을 가져갈 수도 있는 사람이야. 당장 그만둬. 유나 그 아이 불쌍하지. 근데 세상에 불쌍한 애가 걔 하나뿐인 줄 알아. 제발 그냥 덮어. 그것은 진심 어린 충고이자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처럼 들렸다. 서연은 그의 격앙된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의 분노가 가라앉고 깊은 체념만이 남았을 때 그녀가 입을 열었다. 형사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는 해고됐고 백수고 박진호는 괴물이죠. 하지만 형사님이 틀린 게 하나 있어요. 강민호가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이 일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시작됐으니까요. 서연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교장실에서 녹음했던 파일이었다. 교장이 박 회장님이 아시면 우린 다 끝장이에요. 라고 소리치는 목소리. 배철웅 팀장이 선생님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맙시다. 상대가 박진우 회장님입니다. 라고 교묘하게 협박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 이걸 다 녹음했어. 미쳤군. 정말 미쳤어. 그는 당장이라도 서연을 체포할 듯이 노려보았다.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녹음을 껐다. 이건 약과죠. 이건 그저 교장과 배 팀장이 얼마나 비굴하게 구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니까요. 그녀는 강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강 형사님, 형사님은 배 팀장과 달랐습니다. 형사님은 유나를 강제로 끌고 가려던 박진우의 비서들을 막아섰죠. 그건 그냥 강민호가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다. 그냥 본능적인 행동이었겠죠. 아직 형사님의 양심이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서연은 목소리를 낮췄다. 배철웅 팀장이 3년 전 박진우 회장의 또 다른 폭행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시킨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직후 배 팀장 부인의 차명 계좌로 유성건설 자회사에서 거액의 돈이 입금된 것도요. 강민호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그는 그 사건을 어렴풋이 기억했다. 하지만 그 이면의 거래까지는 알지 못했다. 당신, 그걸 어떻게... 그는 서연을 처음 만난 사람처럼 완전히 낯선 존재를 보듯 바라보았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그냥 선생이 아니잖아. 지금은 그냥 윤아의 담임교사입니다. 전직이 뭐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형사님께 저를 도우라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선택지를 드리는 겁니다. 평생 배철웅의 개로 살면서 돼지국밥으로 양심을 씻어 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단 한 번이라도 진짜 경찰이 되어 보시겠습니까? 그녀는 작은 명함 크기의 종이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거기에는 숫자 11개만 적혀 있었다. 대포폰 번호였다. 선택은 형사님이 하세요. 서연은 국밥값 2그릇을 계산하고 식당을 나갔다. 한편 서연이 강민호를 만나고 있는 그 시각 박진우 역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법무팀과 홍보팀을 소집했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전쟁지휘본부처럼 긴박하게 돌아갔다. 그 계집 하나 때문에 지금 주가가 얼마나 요동치는지 알아. 박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들끓었다. 고작 선생 하나가 감히 내 명예에 흠집을 내. 홍보 담당 임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이미 강남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K교사 김서연과 평소 학생에게 병적으로 집착했으며 특히 윤아 아가씨에게 과도한 애정을 보였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그녀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보였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우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거 좋군. 더 밀어붙여. 그냥 불안정한 정도가 아니라 편집증 환자로 만들어. 내가 자기 딸을 학대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미친년으로.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도 따. 정신과 의사 같은 놈들. 돈이면 다 되는 놈들 많잖아. 법무팀장도 거들었다. 이미 교육청에 정식으로 징계 및 파면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회장님에 대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형사 고소장도 접수했습니다. 배철웅 팀장이 알아서 잘 처리할 겁니다. 부족해. 박진우가 잘라 말했다. 그 여자가 다시는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해야 해. 그녀의 과거를 캐. 가족, 친구, 연인, 뭐든 좋아. 빚이 있든 남녀 관계가 복잡하든 먼지 하나라도 찾아내. 그걸로 언론에 터뜨려. 그는 서연이 감히 자신에게 처벌을 운운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감히 내게 법을 가르치려 들어 내가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려주지. 그날 밤 인터넷 교육 관련 커뮤니티와 SNS에는 충격 단독 세영초 K기요사 박진우 회장 향한 병적인 집착, 정신적 불안정,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기사는 교묘하게 서연을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스토커형 교사로 몰아갔다. 댓글에는 그녀를 향한 인신공격이 난무했다. 서연은 순식간에 아동학대 신고자에서 정신병자로 전락하고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같은 시각 강민호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있었다. 그는 서연이 말했던 3년 전 폭행 사건 파일을 몰래 열람하고 있었다. 기록은 조잡하게 종결되어 있었다. 명백한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 진단서가 있었음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결제 라인 가장 위에는 배철웅의 사인이 있었다. 서연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강민호는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대포폰을 꺼냈다. 몇 년 전 내부 고발을 준비하며 만들었지만 결국 사용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이 주고 간 번호를 눌렀다. 그리고 아주 짧은 메시지 하나를 전송했다. 무엇을 원합니까?
답장은 즉시 돌아왔다. 진실을 원합니다. 강민호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체념이 아닌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늑대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강민호 형사가 보낸 무엇을 원합니까? 라는 6글자의 메시지는 차가운 디지털 심연 속에서 울리는 작은 파동과도 같았다. 김서연은 자신의 지휘 통제 실수만은 모니터 불빛이 깜박이는 방 안에서 그 메시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즉시 답했다. 진실을 원합니다. 그리고 박진우가 덮어버린 모든 것을 원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위험한 공조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았고 목소리도 듣지 않았다. 오직 암호화된 메시지를 통해서만 소통했다. 서연은 강민호에게 첫 번째 임무를 주었다. 배철웅 팀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십시오. 병가를 내든 휴가를 내든 공식적인 수사 라인에서 즉시 이탈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유령이 되어야 합니다. 강민호는 망설였지만 서연의 다음 메시지에 결심을 굳혔다. 배 팀장은 당신을 감시할 겁니다. 그가 당신을 박 회장에게 바칠 제물로 쓰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강민호는 다음 날 아침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쇠약 진단서를 제출하고 공식적으로 휴직에 들어갔다. 이제 자유로워진 강민호는 서연의 눈과 손이 되었다. 서연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박진우 제국의 심장부를 겨누었고 강민호는 경찰 내부망의 어두운 구석을 파고들었다. 서연의 분석은 더 이상 윤아의 멍자국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박진우의 폭력적인 본성이 그의 사업 방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을 것이라 확신했다. 가정폭력범은 자신의 집을 통제하려 하죠. 박진우 같은 거물은 자신의 사업 제국 전체를 그런 식으로 통제할 겁니다. 불법 비자금. 그게 그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녀는 3년 전 파산한 유성건설의 자회사 유성이노베이션에 주목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기술 투자 실패였지만 서연의 분석으로는 막대한 자금이 이 회사를 통해 세탁되고 증발했다. 그녀는 강민호에게 이 파산 절차를 담당했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리스트를 요청했다. 동시에 인터넷에는 서연을 향한 마녀 사냥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정신병력 교사 재벌, 2세 스토킹 의혹, 박진우 회장 측 명백한 무고, 법적 대응 총력 같은 자극적인 기사들이 연일 포털 사이트를 도배했다. 강민호는 불안감을 토로했다. 온 세상이 당신을 미친년으로 몰고 있어.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가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소. 서연의 답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들이 저를 미친년으로 모는데 집중할수록 우리는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유성이노베이션의 전직 재무이사 윤재혁을 찾아주십시오. 윤재혁. 그는 유성이노베이션의 파산을 마지막까지 처리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막대한 퇴직금과 함께 업계에서 홀연히 사라졌다. 서연은 강민호의 경찰망과 자신의 해킹 기술을 총동원하여 그의 행방을 추적했다. 윤재혁은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일부 고친 채 인천의 한 허름한 임대 아파트에서 유령처럼 살고 있었다. 그는 모든 연락을 끊고 폐인처럼 지내고 있었다. 서연은 강민호에게 그곳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는 경찰을 보면 도망칠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피해자를 보면 마음을 열지도 모르죠. 서연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언론의 얼굴이 노출된 것을 감수하며 인천의 그 낡은 아파트로 향했다. 복되는 곰팡이 냄새와 지독한 술 냄새가 진동했다. 그녀는 굳게 닫힌 395호의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서연은 다시 문을 두드렸다. 윤재혁 씨. 아니 지금은 김민수 씨라고 부르는 게 맞겠군요.
유성 이노베이션의 윤재혁 전 이사님. 문 좀 열어주시죠. 안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거친 욕설이 들려왔다. 누구야? 썩 꺼져난 그런 사람 몰라. 목소리는 술과 공포에 완전히 절어 있었다. 저는 박진우 회장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서연이 문에 대고 차분하게 말했다. 세영초등학교 교사 김서연입니다. 아마 뉴스에서 제 이름을 보셨을 겁니다. 박진우가 정신 나간 스토커로 몰고 있는 바로 그 여자입니다. 문 안의 기척이 순간 멈췄다. 잠시 후 쇠사슬이 풀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틈새로 보이는 남자의 눈은 공포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재혁은 5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폭삭 늙어 있었다. 덥수룩한 수염 충혈된 눈, 그리고 앙상하게 마른 몸. 그는 한때 거대 기업의 재물을 총괄하던 엘리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서연을 경계하며 물었다. 당신이 그 교사라고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난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박 회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그 시키는 대로 한 일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으로 숨어 살고 계신 거겠죠. 서연이 문틈으로 파고들듯 말했다. 박진우 회장이 당신을 지켜줬습니까? 아니요. 그는 당신을 쓰고 버렸습니다. 마치 고장난 장난감처럼 당신의 경력, 명예, 그리고 인생 전부를 빼앗고 이 곰팡이 냄새나는 방에 처박아 뒀죠. 그녀의 목소리는 윤재혁의 폐부를 정확히 찔렀다. 윤재혁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당신이 뭘 알아? 그 인간은 악마야. 악마라고 그놈 눈에 거슬리면 죽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고. 그는 문을 닫으려 했다. 서연은 손으로 문을 막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래서 평생 이렇게 숨어 살다 죽을 겁니까? 박진우는 당신이 이렇게 비참하게 숨어 지내는 걸 알면서 즐기고 있을 겁니다. 당신의 공포가 그에게는 유희거리일 뿐이죠. 그럼 어쩌라고 나더러 뭘 어쩌라고. 윤재혁이 절규했다. 서연은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아닌 차가운 논리가 담겨 있었다. 윤 이사님, 당신은 박진우의 비밀 장부를 관리했습니다. 유성 이노베이션을 통해 수백억의 비자금을 세탁했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누구에게 갔는지 아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박진우에게 당신은 은퇴한 직원이 아닙니다.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죠. 윤재혁의 호흡이 가빠졌다. 서연은 결정타를 날렸다. 지금은 당신을 살려두는 게 이득이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지만 제 사건처럼 누군가 박진우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는 가장 먼저 당신을 제거하려 들 겁니다. 당신은 그의 가장 큰 약점이니까요. 가만히 숨어 있는다고 안전할 것 같습니까? 당신은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절망이 윤재혁의 얼굴을 뒤덮었다. 그는 문을 잡고 있던 손을 세우르르 놓았다. 서연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쓰레기와 술병으로 가득했다. 당신, 날 도우러 온 거야? 아니면 협박하러 온 거야? 윤재혁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선택지를 드리러 왔습니다. 서연은 그의 맞은편에 섰다. 첫 번째 선택. 이대로 계속 숨어 지내다가 박진우가 보낸 사람들에게 실족사나 심장마비로 발견되는 겁니다. 당신의 죽음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겠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두 번째 선택지를 제시했다. 두 번째 선택. 저와 함께 싸우는 겁니다. 당신이 가진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고 박진우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겁니다. 당신의 명예를 되찾고 그 악마에게 당신이 쓰레기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증거라니? 난 아무것도 없어. 그놈들이 다 가져갔어. 윤재혁이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똑똑하던 분이 백업 하나 없이 움직이셨을 리가요. 서연이 확신에 차서 말했다.
박진우를 속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보호할 수단,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겁니다. 당신이 이 방에서 술만 마시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그 보험 말입니다. 윤재혁은 한참 동안 서연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서연에게서 자신과 같은 박진우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자의 분노를 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에게는 없는 치밀함과 용기를 보았다. 그는 마침내 무너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방구석의 낡은 장롱으로 걸어갔다. 장롱 밑바닥에 이중 마루를 뜯어내자 그곳에는 방수팩으로 밀봉된 작은 외장 하드 드라이브가 숨겨져 있었다. 여기 다 들어있어. 윤재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성 이노베이션의 진짜 장부. 박진우가 정치인 검찰 경찰에게 뿌린 뇌물 리스트. 그놈의 비자금 내역 전부. 이거 하나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하드 드라이브를 쥔 채 주저앉아 흐느꼈다. 서연은 조용히 다가가 그의 손에서 하드 드라이브를 건네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첫 번째 균열이자 가장 치명적인 무기였다. 이사님, 지금부터는 제가 이사님을 보호하겠습니다. 서연은 즉시 강민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증거 확보, 즉시 비블렘 플랜시탱. 이사님을 안전가옥으로 이동시킨다. 윤재혁은 서연을 올려다보았다. 그 여교사, 정말 당신이 그 모든 기사가 다 거짓이었군. 서연은 모자를 다시 눌렀었다. 박진우는 저를 미친년으로 만들었지만 그 덕분에 저는 당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저지른 오만함의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입니다. 박진우 제국의 견고한 성벽에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박진우 회장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발 아래에서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기분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언론은 그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었다. 김서연은 이미 박 회장을 스토킹한 정신병자 교사로 낙인 찍혔고 교육청의 파면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다. 여론전에서는 완벽한 승리였다. 하지만 박진우는 불쾌한 한 찜찜함을 지울 수 없었다. 그 여자 김서연이 너무 조용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 침묵이 항복이 아님을 직감했다. 쥐가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라도 무는 법인데 김서연은 반박 인터뷰는커녕 어떤 해명조차 시도하지 않았다. 마치 여론의 공격을 예상했다는 듯이. 그 계집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지? 그가 비서실장에게 물었다. 비서실장은 곤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 교사 김서연 씨가 현재 행방이 묘연합니다. 공식적인 주소지인 오피스텔에는 드나드는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마치 증발한 것 같습니다. 박진우의 미간이 좁혀졌다. 증발 그는 그런 애매한 보고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불안감은 윤재혁 전 이사가 사라졌다는 보고가 올라왔을 때 더욱 커졌다. 윤재혁은 그가 묻어버린 비자금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박진우는 윤재혁의 공포심을 이용해 그를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역시 김서연의 실종과 비슷한 시기에 사라진 것이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다. 매옹청한 놈들. 당장 두 사람의 연관성을 찾아내 그리고 김서연, 그 여자가 숨어있는 곳을 찾아 박진우는 직감했다. 김서연이 윤재혁을 손에 넣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찮은 선생이라고 무시했던 여자가 자신의 목줄을 겨누는 칼을 손에 넣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는 더 이상 이 게임을 여유롭게 즐길 수 없었다. 그는 김서연을 단순한 불만 분자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적을 제거할 때는 가장 확실하고 잔인한 방법을 써야 했다. 그는 배철웅 팀장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배철웅은
이미 김서연에게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컸고, 이런 더러운 일 처리에 능숙했지만 동시에 꼬리 잡히기 쉬운 인물이었다. 박진우는 더 높은 곳에 연락을 취했다. 경찰청 본청의 고위 간부. 그에게 막대한 정치 자금을 대주고 있던 라인이었다. 회장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수학이 너머의 목소리는 극도로 정중했다. 내 얘기 잘 들어. 김서연이라는 여자 지금 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된 상태지. 근데 그 여자 마약에 손을 댄 것 같아. 박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뭐라고요? 마약입니까? 고위 간부는 놀랐지만 이내 박진우의 의도를 파악했다. 최근 내 주변을 맴돌면서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게 아무래도 약에 취한 것 같단 말이지. 확실한 제보가 있어. 그 여자 오피스텔에 상당량의 마약을 숨겨두고 있다고. 이것은 완벽한 설계였다. 폭행이나 살인 교사는 흔적을 남기지만 마약 사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공권력의 집행으로 포장될 수 있었다. 특히 정신병자로 몰리고 있는 서연에게는 치명타였다. 강남서 놈들 말고 본청 직속 마약 수사대 쪽으로 깨끗한 놈들 좀 보내. 증거 확실하니까 현장에서 바로 체포하도록. 언론에도 바로 터뜨리고. 정신병자 교사 마약 투약까지 충격, 이런 제목으로 박진우는 전화를 끊고 그의 가장 충실한 하수인 중 한 명인 최 실장을 불렀다. 지금 당장 김서연의 오피스텔로 가. 내가 증거를 좀 준비해뒀어.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고 30분 뒤에 경찰이 들이닥칠 거다. 최 실장은 고개 숙여 명령을 받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박진우는 다시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잔을 들었다. 그는 자신이 친 덫이 얼마나 완벽한지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이번에야말로 김서연은 잭이 불능의 상태로 추락할 것이었다. 그 시각 김서연은 자신의 오피스텔에 있었다. 그녀는 윤재혁 이사를 강민호 형사가 마련한 안전가옥으로 피신시킨 후 다시 자신의 기지로 돌아왔다. 그녀는 박진우가 자신을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언론 플레이가 자신을 압박하지 못하자 그는 분명 물리적인 제거를 시도할 터였다. 그리고 전직 NIS 요원이었던 그녀는 제거의 방식이 얼마나 다양하고 비열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오피스텔은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NIS 시절의 기술이 집약된 요새였다. 모든 출입문과 창문에는 미세한 움직임과 압력을 감지하는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고, 환풍구와 배전반을 포함한 모든 침입 가능 경로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음성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녀는 박진우가 자신을 하찮은 선생으로만 보고 있다는 점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새벽 2시, 서연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때 비상복도를 통해 누군가 접근하는 것이 감지되었다. 모니터 화면이 전환되고 복도 끝에 배전반을 여는 남자의 모습이 잡혔다. 박진우의 하수인 최 실장이었다. 그는 능숙하게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려 했지만 그가 건드린 것은 서연이 설치한 미끼 시스템이었다. 실제 보안 시스템은 이미 독립된 전원으로 작동 중이었다. 최 실장은 특수 공구로 현관문의 잠금 장치를 소리 없이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적외선 고글을 끼고 내부를 살폈다. 집 안은 텅 빈 것처럼 고요했다. 그는 곧장 침실로 향했다. 서연은 지휘 통제실, 즉 그림 뒤에 숨겨진 비밀 공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최 실장은 침대 매트리스 밑을 뒤지더니 준비해온 흰색 가루가 든 봉투 몇 개를 그 안에 깊숙이 밀어 넣었다. 뒀다. 임무를 완수한 최 실장은 만족스러운 듯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진우였다. 회장님, 처리 완료했습니다. 선물은 침대 밑에 잘 넣어뒀습니다. 예. 30분 뒤에 손님들이 오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즉시 철수하겠습니다.
최 실장은 통화를 끊고 자신이 들어왔던 흔적을 지우며 조용히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 서연은 이 모든 대화와 행동이 녹화되고 저장되는 것을 확인했다. 완벽한 함정 수사였다. 박진우는 스스로 자신의 범죄를 증명하는 증거를 만들어낸 것이다. 서연은 즉시 강민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적들이 미끼를 물었다. 10분 뒤 본청 마약수사대가 급습할 예정. 청문 감사관실과 신뢰할 수 있는 검사 라인에 즉시 연락. 현장을 덮치어야 한다. 최 실장이 사라지고 정확히 20분 뒤 오피스텔 복도가 요란해졌다. 경찰이다 문 열어 마약수사대다. 육중한 금속 파쇄기가 현관문을 부수고 방탄방패를 든 경찰 특공대와 마약수사대 팀원들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사전에 정보를 받은 대로 곧장 침실로 향했다. 찾았습니다. 매트리스 밑입니다. 다량의 필로폰 의심 물질 발견. 팀장이 의기양양하게 소리치는 순간 거실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졌다. 경찰들은 당황하며 총구를 겨누었지만 그들 앞에는 지휘통제실에서 걸어나온 김서연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녀는 잠옷 차림이었지만 그 눈빛은 무장한 특공대원들보다 더 날카로웠다.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게 열심히 찾으시던 건 아마 이게 아니었을까요? 서연이 리모컨을 누르자 거실 벽에 대형 TV 화면이 켜졌다. 화면에는 1시간 전 초에 실장이 문을 따고 들어와 침대 밑에 마약을 숨기는 장면, 그리고 박진우 회장과 통화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재생되었다. 음성은 스피커를 통해 오피스텔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선물은 침대 밑에 잘 넣어두었습니다. 30분 뒤에 손님들이 오신다고요. 마약수사대 팀원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약 사범을 체포하러 온 것이 아니라 거대한 범죄의 증거인멸 및 무고, 현장에 동원된 공범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바로 그 순간 현관문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두 움직이지 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다 현장 보존에 강민호 형사가 검사와 수사관들을 이끌고 들이닥쳤다. 그는 휴직 중인 형사가 아니었다. 그는 검찰의 정식 수사협조 요원 자격으로 그곳에 서 있었다. 강민호는 굳어버린 마약수사대 팀장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박진우 회장의 불법 비자금 수사 중에 증거인멸 및 무고 교사 혐의를 포착했다. 당신들은 지금 그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어. 당장 장비 내려놓고 협조해. 박진우가 보낸 마약수사대 팀은 순식간에 용의자 신세가 되었다. 검찰 수사관들은 서연이 제공한 영상 원본과 최 실장이 심어놓은 가짜 마약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박진우가 김서연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 준비했던 역전의 덫은 오히려 서연에 의해 완벽하게 뒤집혀 박진우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되어 돌아왔다. 김서연의 오피스텔은 순식간에 검찰의 지휘통제실로 변모했다. 박진우의 덫을 뒤집어 엎은 역전의 현장에서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불법적으로 현장을 급습했던 마약수사대 팀원들은 이제 복도에 무릎을 꿇은 채 조사를 받고 있었다. 강민호 형사가 데려온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임기석 검사는 김서연의 비밀지휘 통제실 안에서 방금 전까지 최 실장의 범행을 녹화하던 모니터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 모든 걸 혼자서 준비하신 겁니까? 임 검사는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내로 검찰 내에서도 그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독사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는 강민호 형사가 내부 고발자의 목숨을 건 제보라며 가져온 자료를 보고 반신반의하며 따라 나섰지만 눈앞의 광경은 그의 상상을 초월했다. 김서연 선생님, 아니 이렇게 불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연은 모니터의 전원을 끄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지금은 그저 피해 아동의 교사 김서연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는 박진우 회장이 보낸 마약사범 누명 피해자였죠. 그녀는 윤재혁 전 이사에게서 확보한 외장 하드드라이브를 꺼내 임 검사 앞에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검사님. 진짜 괴물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임 검사가 하드드라이브를 자신의 보안 노트북에 연결하는 순간 그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화면에 끝없이 펼쳐지는 엑셀 시트. 그것은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었다. 지난 10년간 유성건설이 대한민국 정계재계 법조계 그리고 경찰 조직에 뿌린 검은 돈의 연대기였다. 현직 국회의원, 차관급 공무원 부장판사 그리고 임 검사 자신의 직속 상관인 차장검사의 이름까지 그 목록에 올라 있었다. 이건 임 검사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박진우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 배철웅 같은 하급 경찰이 그토록 오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박진우는 돈으로 법 위에 군림하는 제국을 건설했던 것이다. 임 검사는 노트북을 덮었다. 그는 강민호와 김서연을 번갈아 보았다. 강 형사, 그리고 김 선생님. 이 시간부로 우리는 공식적인 수사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공식적인 그림자 군단이 되어야 합니다. 임 검사는 이 장부가 검찰청 공식 라인을 타는 순간 박진호의 내부자들에 의해 찢겨나가거나 오염될 것임을 직감했다. 이 하드 드라이브는 지금 이 순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제 개인 금괴 보관하겠습니다. 그는 강민호에게 말했다. 강 형사 자네, 경찰 내부에 아직도 믿을 만한 사람이 남아있나? 배철웅의 눈을 피해서 박진우의 개가 아닌 진짜 경찰 말일세. 강민호의 눈빛이 빛났다. 그는 좌천되고 내부 고발자로 찍혔지만 그와 함께 밀려난 동료들이 있었다. 있습니다. 저처럼 찍혀서 한직을 떠돌고 있지만 실력 하나는 최고인 친구들입니다. 사이버 수사대의 박형준 경위 그리고 광역수사대에서 잔뼈가 굵은 오진태 경사. 그들이라면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조하. 임 계엄사는 결단을 내렸다. 우리는 박진우를 아동학대 혐의로만 기소할 수 없어. 그것만으로는 그 거대한 제국에 흠집도 내지 못해. 우리는 그의 머리뿐만 아니라 그를 지탱하는 모든 다리를 동시에 잘라내야 하네. 조세포탈 횡령, 뇌물 공여, 그리고 증거 조작 및 무고 교사.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야 해. 그들의 수사본부는 더 이상 김서연의 오피스텔이 될 수 없었다. 그곳은 이미 노출되었다. 임 검사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던 검찰청 외곽에 낡은 안가를 비밀수사본부로 지정했다. 그날 밤 김서연, 강민호 그리고 임기석 검사는 그곳에 모였다. 곧이어 강민호가 말했던 박형준 경위와 오진태 경사가 합류했다. 그들은 모두 강민호처럼 조직의 주류에서 밀려났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는 이들이었다. 그림자 군단이 결성되는 순간이었다. 서연이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교사가 아니었다. NIS의 수석 전략 분석가 아르테미스로 돌아와 있었다. 우리의 적은 박진우 한 명이 아닙니다. 그의 돈을 받고 움직이는 거대한 카르텔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박진우는 자신의 마약 함정이 실패하고 본청 간부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는 윤재혁 이사를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그녀는 화이트보드에 박진우의 관계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증인인 윤재혁 이사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오 경사님과 강 형사님은 교대로 안전가옥을 경비해 주십시오. 오진태 경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박경위님. 박경위님은 이 장부에 나온 차명 계좌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야 합니다. 박진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출금 경로를 파악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서연은 임기석 검사를 바라보았다. 검사님은
이 모든 작전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영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 적인 차장검사의 눈을 피해야 합니다. 검사님께는 가장 어려운 임무가 주어질 겁니다. 적을 속이면서 동시에 적의 심장을 찌를 칼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 검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서연은 한 가지가 더 남아있음을 알았다. 이 모든 싸움의 시작이었던 존재, 한유나, 아이가 필요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다. 박진호는 지금 친권을 무기로 유나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정한 병원에서 그의 변호사들과 의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죠. 아이는 아마 아빠는 좋은 사람이라고 세뇌당하고 있을 겁니다. 그 친권을 박탈하고 유나의 공식적인 법적 진술을 확보해야만 아동학대 혐의가 성립됩니다. 임 검사가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어렵습니다. 박 회장 측 변호인단이 철벽을 치고 있어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유나의 심리적 안정을 핑계로 모든 외부 접촉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이 필요합니다. 서연이 말했다. 검찰이나 경찰이 아닌 박진우의 변호인단도 함부로 막을 수 없는 사람. 인권 변호사 한지원 씨를 아십니까? 임 검사의 눈이 커졌다. 한지원 변호사는 대기업 총수들의 갑질 소송이나 국가폭력 사건을 전문으로 맡아 승소해온 강철의 목련이라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박진우 같은 재벌들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다. 한 변호사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비밀리에 접촉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한지원 변호사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공식 상담사 자격으로 유나가 입원한 병원을 찾았다. 박진우 측 변호사들이 그녀를 막아섰지만 한 변호사는 법원이 발부한 피해 아동 상담 접근권 영장을 내밀었다. 박진우의 변호사들은 당황했지만 법원의 영장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한지원 변호사는 병실에서 유나를 만났다. 유나는 값비싼 인형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이 장에서 서연과 헤어질 때보다 더욱 창백하고 공포에 질려 있었다. 유나야 안녕. 나는 내 편이 되어줄 변호사 선생님이야. 유나는 고개를 저으며 귀를 막았다. 아니야. 아빠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선생님 김서연한테 거짓말했어요. 아이는 박진우의 변호사들이 주입한 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한지원 변호사는 가슴이 미어졌지만 단호하게 아이의 손을 잡았다. 유나야, 김서연 선생님 기억나지? 선생님이 널 구하기 위해 지금 밖에서 아주 무서운 사람들과 싸우고 있어. 선생님이 유나한테 꼭 전해달라고 했어.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서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유나야, 선생님이야. 무서웠지? 미안해. 선생님이 꼭 지켜준다고 했는데. 하지만 유나야 절대 네 잘못이 아니야. 아픈 건 잘못된 거야. 선생님이 지금 유나를 다시 웃게 해줄 아주 큰 약을 만들고 있어. 조금만 더 용기를 내줄래. 유나의 텅 비었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아이는 녹음기를 붙잡고 오열했다. 선생님, 보고 싶어요. 무서워요. 아빠가 또... 한지원 변호사는 아이를 안아주며 아이의 진술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박진우의 제국을 무너뜨릴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순간이었다. 한편 박진우는 자신의 마약 함정이 실패하고 관련자들이 검찰에 체포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분노로 끌어올랐지만 동시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상대는 하찮은 선생이 아니었다. 자신의 뒤를 캐는 정체불명의 세력이 존재했다. 그는 즉시 임 검사의 상관인 차장 검사에게 연락했다. 대체 지금 검찰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임기석, 그 미친놈이 지금 내 뒤를 캐고 다닌다고 당장 막아. 차장 검사의 압력이 임기석 검사를 덮쳤다. 임 검사는 검찰총장에게 불려가 노골적인 질책을 받았다.
임 검사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는 분을 고작 정신 나간 교사 하나와 불명예 제대한 형사놈. 말을 믿고 건드려. 당장 이 사건에서 손 떼. 임기석 검사는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던질 각오로 버텼다. 그림자 군단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박진우가 더 높은 선을 이용해 임 검사를 완전히 찍어 누르기 전에 모든 증거를 모아 한 방에 터뜨려야 했다. 박진우는 더 이상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곳은 화려했지만 이제는 안전하지 않았다. 그는 유성건설 본사 최상층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자신만의 비밀 벙커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귀고 있었다. 방금 전 그가 심어둔 검찰 내부의 최고위 라인, 바로 그 차장검사와의 통화가 끝났다. 통화 내용은 그가 상상할 수 있었던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임기석 그놈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보낸 마약 수사대 팀이 함정에 빠졌고 그 현장에서 임 검사가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최 실장도 곧 체포될 겁니다. 차장검사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하지만 그를 더 절망시킨 것은 다음 말이었다. 그리고 강민호 형사 그놈이 임기석에게 붙었습니다. 그놈이 내부 자료를 전부 넘긴 것 같습니다. 강민호. 박진우는 그 비굴하고 무기력해 보였던 형사의 얼굴을 떠올렸다. 감히 자신의 돈을 받고 움직여야 할 경찰 나부랭이가 감히 자신을 배신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분명 그 여자가 있었다. 김서연, 하찮은 선생이라고 무시했던 그 여자. 그녀의 침묵은 항복이 아니라 더 거대한 공격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그는 모든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김서연의 실종 강민호의 배신, 그리고 결정적으로 윤재혁의 증발, 젠장. 박진우는 책상 위에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 최고급 크리스털 잔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그 여자가 윤재혁을 손에 넣은 것이 틀림없었다. 자신의 모든 비자금 내역 정관계 로비 장부, 그 모든 것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다. 자신을 하찮은 선생이라고 얕보도록 유도한 뒤에서는 자신의 제국을 통째로 무너뜨릴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또 다른 비상 연락망이 울렸다. 그가 유나가 입원한 병원의 원장에게 심어둔 비선이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한지원 변호사가, 그 독사 같은 여자가 오늘 아동보호기관 자격으로 유나 아가씨를 면담했습니다. 박진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한지원, 재벌 저격수로 유명한 그 여자까지 이 판에 끼어들었다. 그 여자가 아가씨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가씨가 계속 울면서 선생님 보고 싶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진술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법무팀이 아무리 철벽을 쳐도 윤재혁의 장부와 피해, 아동의 직접적인 진술이 합쳐진다면, 그리고 임기석 같은 독종 검사가 칼을 휘두른다면 그는 빠져나갈 수 없었다. 그의 오만한 자존심이 처음으로 공포라는 감정 앞에 무릎 꿇었다. 하지만 그는 항복할 생각이 없었다. 박진우라는 이름이 법정에서 죄수복을 입고 심판받는 모습은 그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다. 그의 눈이 절박한 분노로 붉게 물들었다. 이성을 잃은 분노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게 된 짐승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내가 무너질 것 같아 천만에. 그는 결심했다. 이 나라를 뜨는 것이다. 그가 수십 년간 해외에 숨겨둔 천문학적인 자금이라면 세상 어디에서든 황제처럼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혼자 가지 않을 터였다. 유나, 내 딸. 그는 유나를 떠올렸다. 그는 유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는 유나를 소유했다. 감히 자신의 소유물에 상처를 입혔다고 자신을 신고한 김서연과 그 소유물을 빼앗아 자신을 심판하려 드는 이 세상을 용서할 수 없었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가질 수 없어. 그는 유나를 데리고 떠나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이 지옥 같은 싸움의 전리품으로 그는 더 이상 경찰이나 검찰 내부의 부패한 라인을 믿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만의 힘을 움직이기로 했다. 유성건설의 특수관리팀.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전직 특수부대 용병 출신들로 구성된 그의 사병, 애시빙 집단이었다. 그들은 윤재혁 같은 배신자들을 처리하고 경쟁사들을 물리적으로 굴복시키는 일을 해왔다. 박진우는 특수관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부터 내 말을 똑똑히 들어. 30분 주겠다. 유나가 입원한 병원, VVIP 병동 힐리 공유 1호다. 주변에 변호사 놈들이나 경찰 끈앞풀들이 있을 거다. 필요하다면 전부 제거해. 무슨 수를 써서든 유나를 데리고 나와. 회장님, 하지만 병원입니다. 정면 돌파는 팀장이 당황하며 물었다. 박진우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소음을 내도 좋다. 아니, 차라리 혼란을 만들어. 화재 경보를 울리든 정전을 일으키든. 그 아이를 데리고 김포공항 외곽에 있는 내 개인 경납고로 와. 1시간 뒤에 이륙한다. 실패는 용납하지 않아. 그는 전화를 끊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같은 시각 검찰의 비밀안가. 그림자 군단은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박형준 경위가 윤재혁의 장부를 분석하며 박진우의 해외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었고, 임기석 검사는 자신의 상사인 차장검사의 압력에 맞서며 체포영장 발부를 위한 마지막 논리를 다듬고 있었다. 김서연은 안가 한쪽에 마련된 자신의 모니터 앞에서 무언가를 골똘히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유나의 안전이 가장 걱정되었다. 한지원 변호사를 통해 유나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박진우를 자극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한 변호사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었다. 유나가 서연을 그리워하며 울 때 한 변호사는 서연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기와 함께 작은 곰 인형 하나를 건넸다. 서연 선생님이 유나를 지켜줄 거라고, 이 곰 인형을 꼭 안고 있으라고 전해줬어. 그 곰 인형의 눈에는 초소형 GPS 추적 장치가 내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박진우가 유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 혹은 최악의 경우 해치려 할 것을 대비했다. 그녀는 모니터에 떠있는 작은 점 VVIP 병동 찰리리액 2호에 멈춰있는 그 점을 한시도 놓지 않고 있었다. 이임 검사가 사직서를 만지작거리며 차장검사와 격렬하게 통화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비비. 조용하던 서연의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칠리코 1호에 고정되어 있던 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정상적인 이동이 아니었다.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안 돼. 서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서운 일입니까, 김 선생님? 강민호가 놀라 달려왔다. 서연은 화면을 가리켰다. 점은 이미 지하 주차장을 벗어나 빠른 속도로 도로로 진입하고 있었다. 박진우가 유나를 납치했습니다. 안가의 모든 움직임이 순간 정지했다. 임기석 검사는 통화를 끊어버렸다. 뭐라고요? 납치. 서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맹렬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경로가 병원이나 보호시설이 아닙니다. 올림픽대로를 타고 서쪽으로 김포공항 방향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강민호가 절규하듯 소리쳤다. 그 자식, 도망칠 생각이야. 유나를 인질로 잡고 해외로 튈 생각이라고. 임기석 검사는 즉시 수화기를 들었다. 공항경찰대와 출입국 관리소에 연락해 당장 박진우 회장 전용기 이륙 금지시켜, 아니 모든 민항기 이착륙을 중단시켜. 소용없습니다. 서연이 외쳤다. 그는 민항기를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김포공항 외곽 유성 건설 소유의 개인 경납고가 있습니다. 그곳은 일반 항공 관제의 사각지대입니다. 먼저 간이나 뭐나네. 제기랄 오진태 경사가 권총을 집어들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가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 그림자 군단은 일제히 안가를 뛰쳐나갔다. 강민호와 오진태가 앞장섰고 임기석 검사와 서연이 그 뒤를 따랐다. 박형준 경위는 안개나마 그들의 길을 터주기 위해 교통관제 시스템을 해킹하기 시작했다. 박진우의 절박한 분노가 최악의 사태를 불러왔다. 이제 싸움은 법정이나 언론이 아닌 시간과의 싸움이 되었다. 그들이 박진우의 전용기가 활주로에 서기 전에 경납고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박진우는 윤아와 함께 영원히 사라질 것이고 이 모든 싸움은 수포로 돌아갈 터였다. 4명의 그림자 군단을 태운 검은색 세단이 밤의 고속도로를 찢을 듯이 질주하기 시작했다. 엔진이 찢어질 듯한 굉음이 밤의 고속도로를 갈랐다. 그림자 군단을 태운 검은색 세단은 총알처럼 어둠 속을 질주했다. 강민호 형사가 운전대를 잡았고 그의 눈은 복수심과 절박함으로 이글거렸다. 조수석에 앉은 김서연은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윤아의 곰 인형에서 발신되는 작은 GPS점이 김포공항 외곽 유성 건설 소유의 거대한 사유지를 향해 무섭게 다가가고 있었다. 5분, 아니 3분 안에 이륙할 겁니다. 서연이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긴장이 서려 있었다. 뒷좌석에서 임기석 검사가 휴대전화로 고함을 치고 있었다. 무슨 소리야? 차장검사 승인 지금 아동 납치 사건이다. 당장 공항 폐쇄해. 내 이름으로 명령 젠장. 그가 전화를 끊어버렸다. 박진우의 입김이 닿은 차장검사가 검찰 지휘 라인을 마비시킨 것이다. 공식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임 검사가 이를 갈며 말했다. 우리뿐입니다. 옆에 앉은 오진태 경사가 묵묵히 자신의 권총 탄창을 확인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 세단의 내비게이션 화면이 바뀌더니 안개 남아있던 박형준 경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들리십니까? 전방 1km 앞 공항 접근로 신호등입니다. 지금부터 30초간 모든 신호를 녹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밟으십시오. 강민호는 망설임 없이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차는 붉은 신호등을 무시하고 교차로를 질주했다. 다른 차들의 경적이 울렸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몇 분 뒤 차는 활주로의 불빛이 멀리 보이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경납고 입구에 급정거했다. 빗줄기가 거세지기 시작했다. 경납고는 요새와도 같았다. 입구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넷이 자동 소총으로 보이는 무기를 들고 경계를 서고 있었다. 그들은 경찰이나 경호원이 아니었다. 박진우의 사병 애쉬빙 특수관리팀이었다. 경납고 안쪽으로는 거대한 걸프스트림 GX55 개인 전용기의 꼬리 날개가 보였다. 이미 제트 엔진이 불길한 저음을 울리며 예열 중이었다. 젠장. 저놈들 중무장을 했습니다. 오진태 경사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우리가 가진 건 권총 2자루뿐입니다. 정면 돌파는 자살 행위입니다. 임기석 검사도 망설였다. 경력을 걸고 말하는데 저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저들을 뚫지 못하면 모두가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경납고의 도면을 노트북으로 빠르게 확인하고 있었다. 계획이 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NIS의 전략분석가 아르테미스 그 자체였다. 저들은 우리가 정문으로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경납고는 유류 공급을 위해 뒤쪽으로 낡은 배관 통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NIS 시절 확보해둔 공항시설 보안도입니다. 그녀는 강민호와 오진태를 바라보았다.
두 분께 가장 위험한 임무를 드려야겠습니다. 이 차로 정문을 들이받아 주십시오. 뭐라고요? 강민호가 놀랐다. 그건 미끼입니다. 두 분이 정문에서 최대한 요란하게 소음을 만들고 저들의 시선을 끌어주십시오. 그 틈에 저와 임 검사님이 배관 통로를 통해 내부로 잠입 윤활을 확보하겠습니다. 그것은 무모한 계획이었지만 유일한 계획이었다. 오진태 경사가 피식 웃었다. 그거 마음에 드는군. 어차피 좌천된 인생 화끈하게 한판 버려보지. 강민호도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5분 벌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아이를 구해내십시오. 서연과 임 검사는 빗속을 뚫고 차에서 내렸다. 두 사람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강민호는 안전벨트를 고쳐매고 오진태를 바라보았다. 준비됐나, 오 경사. 오진태가 총을 장전하며 대답했다. 가자 지옥으로. 강민호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 세단은 포효하며 경납고의 육중한 철문을 향해 돌진했다. 쾅, 겨대한 금속 파열음과 함께 철문이 안쪽으로 찌그러졌다. 경비를 서던 용병들이 당황하며 총구를 돌렸다. 강민호와 오진태는 부서진 차에서 뛰쳐나와 엄폐물 뒤에 몸을 숨겼다. 이쪽이다 이 개자식들아. 오진태가 외치며 허공에 총을 쏘았다. 용병들의 화력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기 시작했다. 총성이 밤하늘을 찢었다. 그 혼란을 틈타 서연과 임 검사는 경납고 뒤편의 낡은 배관 통로에 도착했다. 서연은 능숙하게 자물쇠를 따고 좁은 통로로 들어섰다. 기름 냄새와 먼지가 코를 찔렀다. 몇 분간의 어두운 기어감 끝에 그들은 마침내 경납고 내부 거대한 전용기 아래쪽의 작업 공간으로 나왔다. 눈앞의 광경이 펼쳐졌다. 경납고는 거대했고 그 중심에 박진우의 전용기가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활주로로 향하는 거대한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비행기 탑승 계단 앞에서 박진우가 곰 인형을 든 윤아의 팔을 거칠게 끌고 있었다. 아이는 발버둥치며 울고 있었다. 싫어 아빠 미워. 선생님한테 갈 거야. 시끄러워. 박진우가 아이의 뺨을 때리려 손을 쳐들었다.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짐승의 모습이었다. 네가 감히 날 배신해. 넌 내 거야. 죽을 때까지 내 거라고. 그의 옆에는 특수관리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권총을 든 채 그를 호위하고 있었다. 저기서 박진우 뒤에 임기석 검사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며 외쳤다. 그의 손에는 검찰 신분증이 들려 있었다. 아동 납치 및 해외 도피 현행범으로 당신을 체포하겠소. 박진우는 그들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이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체포임 검사, 당신 상관인 차장 검사도 지금 내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긴 내 사유지고 난 내 딸과 여행을 가는 거야. 당신들이 불법 침입을 한 거지. 특수관리팀장이 임 검색에 총구를 겨누었다. 상황은 일촉즉발이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그림자가 박진우의 반대편에서 나타났다. 김서연이었다. 그녀는 총도 신분증도 들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박진우만을 그 오만한 포식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윤아야.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경납고 안을 울렸다. 선생님. 윤아가 서연을 발견하고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박진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하찮은 선생이 그의 마지막 도피처에 서 있었다. 네, 내년이 감히 여기까지. 박진우 씨. 서연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팀장의 총구가 그녀에게 향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당신은 저를 하찮은 선생이라고 불렀죠. 당신이 무시했던 그 선생이 지금 당신의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당신의 돈도 권력도 이 비행기도 당신을 구하지 못해요. 닥쳐 난 떠날 거야. 이딴 썩어빠진 나라 따위.
박진우가 윤아를 방패 삼아 비행기 계단으로 뒷걸음질 쳤다. 넌 날 못 이겨. 난 박진우야. 아니요, 당신은 졌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박진우의 가장 깊은 곳, 그의 병적인 오만함을 정확히 겨누었다. 당신은 지금 이기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도망치는 겁니다. 당신이 벌레처럼 여겼던 나 김서연에게서 도망치는 겁니다. 당신이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고작 선생 하나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평생 그렇게 도망자로 사십시오. 그 말은 총알보다 더 깊숙이 박진우의 자존심을 관통했다. 그의 눈이 핏발로 가득 찼다. 그에게 패배는 죽음이었다. 특히 이런 식의 패배는 내가 졌다고 그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윤아를 거칠게 밀어버리고 호위하던 팀장의 총을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그 총구를 서연의 심장을 향해 겨누었다. 그럼 너부터 죽고 시작하지, 이 미친년아. 땅,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총알은 박진우의 총구에서 나가지 않았다. 박진우의 어깨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다. 격렬한 총격전 끝에 용병들을 제압하고 달려온 강민호 형사가 정확하게 그의 어깨를 쏜 것이다. 박진우가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다. 그 순간 오진태 경사가 달려들어 그를 바닥에 내리꽂았다. 움직이지 마, 개자식아.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박진우가 윤아를 밀쳤을 때 서연은 이미 몸을 날려 아이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아이의 귀를 막아 총성을 듣지 못하게 했다. 괜찮아, 윤아야. 선생님이 왔어. 이젠 정말 괜찮아. 윤아는 그녀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임기석 검사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박진우에게 다가갔다. 그는 방금 박형준 경위로부터 전송받은 법원에서 발부된 정식 전자영장을 자신의 휴대폰 화면에 띄웠다. 박진우,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납치횡령 뇌물공여, 살인교사 미수. 당신을 이 모든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바로 그때 경납고의 열린 문으로 수십 개의 눈부신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정식 경찰 병력의 경광등과 함께 수많은 방송국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서연이 그림자 군단과 움직이는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에 박진우 회장 딸 납치해 해외 밀항 시도라는 결정적인 제보를 흘렸던 것이다.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황제 박진우가 자신의 전용기 앞에서 피를 흘리며 수갑이 채워지는 굴욕적인 모습이 전국의 카메라를 통해 생중계되기 시작했다. 심판의 밤은 후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서연은 윤아를 아는 채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경납고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은 순식간에 역사의 무대가 되었다. 수십 개의 사이렌이 밤의 정적을 찢었고 방송국 카메라 플래시가 빗줄기마저 하얗게 태워버릴 듯 터져 나왔다.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했던 제국의 황제 박진우는 어깨에서 피를 흘리며 무너진 자존심처럼 질질 끌려 나갔다. 그의 오만한 눈빛은 사라지고 고통과 굴욕,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광기 어린 분노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무어라 알아들을 수 없는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소리는 사이렌에 묻혔다. 김서연은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윤아를 자신의 코트로 감싼 채 조용히 서 있었다. 아이는 그 끔찍했던 총성과 아빠의 비명소리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품 안에서야 비로소 안정을 찾고 지쳐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아이의 눈을 가려 이 참혹한 심판의 현장을 보지 못하게 했다. 강민호와 오진태 경사는 부서진 세단 옆에서 자신들의 몸에 박힌 파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다. 그들은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전사들처럼 보였다. 임기석 검사는 현장을 완벽하게 통제했다. 박진우 회장 외 특수관리팀 전원 현행범 체포 완료. 현장 증거물, 특히 개인 전용기 블랙박스와
운항 기록을 즉시 압수한다. 그의 목소리는 승리로 가득 차 있었다. 박진우의 체포 장면은 편집할 틈도 춘도 없이 전국으로 생중계되었다. 유성건설 박진우 회장 딸 납치해 해외 밀항 시도. 현장서 총격전 끝에 검거의 속보는 모든 채널을 마비시켰다. 대한민국의 밤이 발칵 뒤집혔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다음 날 새벽이 밝자마자 임기석 검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는 유성건설 본사 그리고 윤재혁의 장부에 이름이 오른 모든 정관계 인사들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개시했다. 임 검사의 상관이었던 차장 검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장 먼저 체포되었다. 그는 박진우의 몰락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허망하게 수갑을 찼다. 윤재혁의 외장 하드드라이브는 판도라의 상자 그 자체였다. 박진우가 수십 년간 뿌린 검은 돈의 네트워크는 거미줄처럼 대한민국 상류층을 올가매고 있었다. 언론은 연일 터져나오는 거물급 인사들의 이름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박진우 게이트는 단순한 재벌 총수의 비리를 넘어 대한민국 시스템 자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로 번졌다. 박진우의 제국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박진우의 하수인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강남경찰서의 배철웅 팀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체포되었다. 그를 체포하러 온 것은 다름 아닌 정식으로 복직하고 특징까지 약속받은 강민호 형사였다. 배 팀장은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네가 감히 나를 내가 누군지 알아. 강민호는 묵묵히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당신은 더 이상 경찰이 아니야. 그냥 박진우의 개였고 이제는 범죄자일 뿐이지. 그의 눈에는 어떤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다. 세영초등학교 교장 역시 교장실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박진우에게서 받은 뇌물 그리고 유나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를 받았다. 학교는 발칵 뒤집혔고 학부모들은 분노했다. 정신병자 스토커로 매도당했던 김서연 선생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밝혀낸 영웅이었다는 사실에 그들은 충격과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림자 군단은 마침내 양지로 나왔다. 임기석 검사는 박진우 게이트 특검의 중심 인물이 되었고 강민호와 오진태 경사는 경찰 내부의 영웅이 되었다. 특히 강민호는 내부 비리 척결을 위한 새로운 태스크포스의 팀장으로 임명되어 그가 그토록 원했던 진짜 경찰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안개서 자금 흐름을 추적했던 박형준 경위 역시 사이버 수사대의 핵심 인재로 복귀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동안 서연은 가장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있었다. 유나였다. 아이는 안정가옥에서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박진우라는 거대한 그늘에서 벗어났지만 아이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있었다. 서연은 매일같이 아이를 찾아갔다. 유나는 서연의 품에서만 잠이 들 수 있었다. 며칠 뒤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안정가옥을 찾아왔다. 유나의 이모, 즉 아이 어머니의 여동생이었다. 그녀는 언니가 박진우와 결혼한 뒤 그 폭력성을 알고도 두려움에 떨며 연을 끊고 살았었다. 그녀는 서연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다. 제가 너무 비겁했습니다. 진작에 유나를 데려왔어야 했는데 회장님이 무서워서. 서연은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나에게는 지금 가족이 필요합니다. 이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나의 손을 잡았다. 유나는 서연과 헤어지기 싫어 울음을 터뜨렸다. 선생님, 가지 마세요. 저랑 같이 살아요. 무서워요. 서연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췄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다. 유나야, 선생님은 어디 가지 않아. 선생님은 언제나 유나 편이야. 하지만 유나는 이제 이모랑 유나를 사랑해주는 진짜 가족이랑 살아야 해. 그리고 용감해져야 해.
그녀는 유나의 손에 곰인형을 다시 쥐어주었다. 이 곰인형처럼 선생님이 항상 유나를 지켜볼 거야. 약속해. 유나는 이모의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아이는 심리치료를 꾸준히 받았고 서연은 주말마다 아이를 만나며 정신적 보호자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다. 유나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다. 아이가 새로 그린 그림에는 더 이상 어둡고 무서운 아빠가 없었다. 환하게 웃는 이모와 그 옆에 손을 잡고 서 있는 서연 선생님이 그려져 있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찾아왔다. 박진우 게이트는 수십 명의 유력 인사를 감옥으로 보내며 천천히 마무리되고 있었다. 박진우는 1심 재판에서 횡령, 뇌물 공여, 아동학대, 납치교사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에서조차 서연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소리는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다. 김서연은 정직이 풀렸다. 교육청과 이사회가 전원교체된 세영초등학교는 그녀에게 수차례 복직을 간청했다. 언론은 그녀를 어둠 속의 영웅이라 불렀지만 그녀는 모든 인터뷰를 사양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명예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길 원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교실. 서연은 다시 교단에 섰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하고 차분한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동료 교사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한때 무시했던 융통성 없는 교사가 아닌 거대한 악과 맞서 싸워 이긴 영웅에 대한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새로 부임한 교장은 그녀의 의견을 가장 먼저 물었다. 하지만 서연은 달라진 시선에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아이들을 향해 있었다. 쉬는 시간 복도에서 한 아이가 급하게 뛰어오다가 넘어져 무릎이 까졌다. 아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리려던 순간 서연이 다가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손길이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괜찮아. 많이 놀랐지. 조금 아프겠다. 그녀가 아이의 상처를 소독솜으로 닦아주었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서연은 아이와 눈을 맞추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선생님이 약 발라줄게. 금방 나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지막하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거대한 권력도, 그 어떤 폭력적인 위협도 감히 꺾을 수 없는 단단한 힘과 지혜치회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세상의 어둠은 거창한 구호로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서 고통받는 작은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그 하나의 용기 있는 행동에서부터 물러난다는 것을. 그녀는 다시 평범한 교사 김서연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동시에 영원한 수호자 아르테미스로 존재했다.